자,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 시간은 항상 이분과 함께합니다. 미성의 남자 박성우 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우 매니저는 술 좀 드세요? 원래 몇 년 동안 거의 안 먹었는데 네. 요새 좀 몇 번 먹었어요. 왜요? 최근에 뭐가 변화된 거예요? 그냥 또 코로나도 풀리고 하니까 이렇게 자리들이 좀 생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의 그러니까 일 경우들이. 때문에 드시는 거죠? 술 드시는 것도 대부분. 아니요, 그냥 뭐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포장을 해드리려 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이게 네. 약간 그 어제 개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싸 신난다 네. 막 이랬다가 결국은 뭐 후반 힘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네, 뭐 되게 좀 어리둥절할 정도였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어제 장이 좀 계속 좀 밀렸었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뭐 워낙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실적은 뭐 둘째 치고라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AI 기업들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사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좀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시장만 잠깐 좀 플러스였고 이제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어떤 요인인지는 좀 뭐 나중에 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 오늘 우리 이제 11시에 있을 그 파월의 네. 연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월 의장이 오늘 연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립금리 이슈가 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중립금리 관해서 지금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중립금리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이게 중립금리가 이제 어떤 건지를 이게 사실은 중립금리가 좀 애매한 거라서 네네. 이렇게 탁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뭐 중립금리가 뭔지 그다음에 그 중립금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뭐 시장에는 좀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을지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중립금리 뭐 교수님이랑도 얘기해보고 뭐 네. 다른 분이랑도 얘기해보고 중립금리가 어쩌고 네. 저쩌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알겠어요. 개념은 알겠어. 오케이. 개념은 네. 알겠는데 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가 네, 잘 그게 해소가 중요하죠. 안 네. 돼서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한번 말씀드리면 네. 아까 증시 얘기는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뭐 앞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지금 요 보시는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은 제가 트위터에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제가 이제 팔로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기자분께서 이제 기사를 이렇게 올리시면 이제 알람이 뜨잖아요. 요새 거의 매일같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분이 이제 기사를 올리시는 게. 네네. 근데 그 최근 한 3, 4일 정도 사이에 이제 그 기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때 그 많아질 때 그 첫 번째 기사가 이거였거든요. 네. 요건데 이 기사는 아마 회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은 기사의 제목은 이제 역사적이었던 이제 저금리 시대가 이제 왜 끝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네네. 이런 기사로 이제 제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전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왜 종료가 되느냐면 중립금리가 이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립금리가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뭐 다른 기자분이 쓰셨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준에 뭐 아주 뭐 가까우신 이제 기자분이시니까 이 기자분이 이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중립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뭐 연준이 금리를 좀 오랜 기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이제 계속 시리즈처럼 네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좀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사에서 이제 언급했었던 저 중립금리라는 거, 네. 저게 뭐냐, 네. 이걸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건 아마 채권이나 금리에 별 관심이 없으시면은 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그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어떤 정의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 뭐 정의도 다양하고 뭐 이렇게 개념도 좀 다양한데, 우선은 그 IMF에서 이제 정의하는 거는 제가 이거는 쉬운 말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단 정의는 경기 부양적이지도 않고 긴축적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잠재 산출량 및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질 금리로 정의한다. 이게 딱 듣고 나면
아 뭔가 좀 균형 잡힌 그런 금리를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뉘앙스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 요 밑에 보면 우리 아이의 키와 몸무게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네. 혹시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분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네네.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또래에 비해서 키가 얼마일까? 어느 정도일까? 몸무게가 뭘까? 그렇죠. 그것보다도 예.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크다 그러면 네. 옛날에는 그냥 우리 아이는 크네. 뭐 네. 나중에도 키가 많이 클 거야라고 좋아했는데 네. 요즘엔 그게 아니라 키가 너무 많이 크면 이거 혹시 성조숙증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걱정을 하면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저희 조기 발달을 약간 늦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맞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평균보다 좀 작다면 우리 아이가 아직 발달이 좀 늦나? 그러면 이제 발달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중립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나이대에 네. 그 평균적으로 이제 커가는 그런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론 이제 네네. 밥도 먹고 다 생활은 하겠지만 음. 평균적인 식사를 하고 평균적인 운동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인 그 어린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커가는 이런 속도 네네. 이거를 이제 중립금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중립금리가 이런 정의가 이제 이런 거면은 그럼 중립금리가 또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뭐 평균적으로 커가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이제 뭐 신경을 써서 이제 보는 걸까 투자자들이 네. 그건 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제가 아까 중립금리가 이제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중립금리가 어떻게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것부터 보여드리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거시경제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금융 변수들이 있어요. 거시경제 변수는 제가 이게 하나씩은 뭔지는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네네.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그 뭐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뭐 산출량 갭, 재정 지출, 저축 투자 갭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채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 안전자산의 수요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글로벌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해서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는 거거든요. 참고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러스 기자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네. 쉽게 말하면 이 중립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그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장률이 이제 좀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그럼 성장률은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네. 중립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좌측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IMF에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한 4월인가 그쯤에 각국의 그 중립금리의 영향 여기 있는 거는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 요소들이 각 국가별로 했을 때 이 요소들이 그 중립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거를 이제 분석한 그 보고서였어요. 네네. IMF에서 냈던 건데 우리는 이제 미국에 관심 많으니까 요 미국 쪽을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보면 이렇게 좀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1975년부터 79년까지 그 평균적인 그 중립금리가 있었으면은 네. 이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중립금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년대 후반만 해도 후반 때보다 네네. 2015년에서 2019년에는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중립금리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70년대 저 때는 딱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일 쇼크 네. 나타나고 막 네. 이러면서 물가 엄청 높기도 하고 되게 네. 불안하기도 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비해서 최근 10년 동안의 저금리 시대 동안 중립금리가 국가별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니 프랑스는 미국은- 뭐 한 2%, 네. 그리고 미국은 한 3%. 네. 뭐 다른 국가들도 뭐 마이너스도 조금씩 있고 떨어졌다. 플러스도 네.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 도표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립금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말하다가 제가 잠깐 잘렸는데 그럼 중립금리가 뭐 뭔지는 알겠고 어떤 것들이 이제 요인을 미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중립금리를 왜 이렇게 다들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네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립금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이 채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금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뭐 단기물도 있을 거고 장기물도 있을 건데 이 금리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땐 태양계로 보면 이제 태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중립금리라는 게. 그럼 중립금리가 이제 변동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게 수금지화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되겠죠. 중립금리가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그렇죠. 예. 그럼 기준금리가 왔다 갔다 하면 단기물이 영향을 그다음 받을 거고, 네. 그다음 장기물이 영향을 받을 거고, 네. 회사채 금리가 영향을 받을 거고, 하이힐드 금리가 영향을 받을 거고, 네네. 그럼 나중에 점점점 가다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중립금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의 어떤 그 코어 중에 코어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적어놨습니다만 어떤 중립금리가 아직 뭔지는 모호하지만 그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높게 돼 있다면 이 그 금융시장이 좀 긴축적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중립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낮으면 에헤. 그럼 이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헤. 그럼 아까 제가 그 중립금리를 예를 들어서 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뭐 키나 뭐 몸무게 이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적정 체중이 있을 텐데 네. 그거보다 체중이 좀 높다면 과체중인 거고, 그쵸. 그럼 살을 빼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적정 체중보다 좀 적다면 저체중이니까 뭐 식사를 많이 하거나 운동을 해서 이제 그 체중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에 맞춰서 뭐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립금리가 좀 아주 민감하게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영향을 움직이는 게. 그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중립금리가 대략 2%라고 생각을 했었고 현재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립금리와 그 기준금리의 차이가 한 3.5% 정도네. 그러면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긴축적이야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중립금리가 아니야. 요즘에 성장률 보니까요. 3%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5. 이거 변하지 않으니까 그 중립금리와 기준금리 차이가 한 2.5%밖에 안 돼서 아직도 충분히 긴축을 안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네. 이 중립금리가 높아지는 게 좀 네. 시장에서는 이슈가 약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닉 티르미라우스 기자가 얘기했던 것도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네. 거는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잖아요. 뭐 그렇죠. 그 네.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네, 경기가 좋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인지 의문점인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금리가 높을 때 문제점은 그 높은 금리 때문에 세상이 좀 견디기 힘들까 봐잖아요. 네. 근데 성장이 높다는 거는 돈을 잘 벌어서 돈을 잘 벌어서 성장률이 높고 그것 때문에 중립금리가 높다는 거니까 그거는 중립금리가 높아져도 경기가 버틸만 하면 네. 중립금리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뒤에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너무 앞서갔군요. 그 네. 이야기를 제가 지금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냥 뭐 앞서서 지금 제가 그냥 결론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만약에 중립금리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구성 요소가 아까 네.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중립금리를 이제 상향시켜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늘려야 돼서 네. 중립금리가 이제 올라가야 된다. 네. 이 이유라면 주가는 이제 빠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요소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내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 네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하게 그 국채 발행만 늘어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거는 주식시장이 좋은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내 키가 커서, 네네. 내 키가 커져서 체중이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큰 영향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 뒷부분에 또 네, 다시 그러면 한번 좀 계속 말씀을 이야기 좀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태양계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또 이쯤에서 이제 의문이 드시는 게 네. 그럼 지금 중립금리가 얼마야? 그리고 옛날엔 얼마였고
그 지금의 흐름은 요새는 어떻길래 그 중립금리를 올리네 마네 하는 걸까?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면은 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중립금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네네. 거기에다가 아까 그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사실 잠재 성장률 하나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치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기관에서 뭐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계산해서 내놓기는 하는데 그 역시도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립금리가 이제 모호하고 그다음에 기관마다 추정하는 게 좀 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일단 흐름 정도만 잠깐 한번 보시면, 일단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IMF에서 추정하는 이제 그 미국의 중립금리예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까만색 선 있잖아요. 요게 IMF가 추정한 미국의 중립금리예요. 근데 보시면 한 1970년대부터 한 우리 그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추세예요. 네. IMF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 중립금리가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는, 최근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양새고,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뉴욕 연은에서 추정한 중립금리인데, 이 뉴욕 연은도 중립금리를 추정할 때 모델을 2개 가지고 추정해요. 네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중립금리 그 추인데 이게 2개잖아요, 선이. 그쵸. 그러니까 모델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기 파란색 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DSGE 모델이라는 걸 사용해서 네네. 중립금리를 추정한 거고, 네. 그다음에 까만색 선은 VAR 모델이라는 걸 사용한 건데, 네. 근데 뭐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제 흐름을 보는 거예요. 네. 흐름을 보면 뉴욕 연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뉴욕 연은 좀 약간 다르기는 한데, 보시면 한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와서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까지 중립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리고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네, 쭉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요 파란색 모델로 봤을 때는 중립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요 검은색 선 모델로 했을 때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숫자로 보면은 모델 중에 이제 가장 낮게 보는 거는 미국의 중립금리를 0.2%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높게 보는 쪽은 요 파란색, 요 DSG 모델로 했을 때 1.8 이렇게 좀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 뉴욕 연은도 있고 그다음에 여타 뭐 다른 기관들에서도 추정하는 거 보면 다 달라요. 네네. 다 달라서 이게 뭐가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준에서 FOMC 있을 때마다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그 Q&A 같은 거 할 때 기자분들이 그 파월 의장한테 이제 가끔 물어봐요. 지금 미국 중립금리가 얼마냐? 네네.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묻거든요. 그럼 파월은 항상 하는 말이 모른다예요. 모른다. 네, 그러니까 파월도 알아요. 당연히 알겠죠. 네네. 이 그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개념이 모호한 거고 뭐 애매한 거니까 네네.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매모호한 걸 파월 의장에게 탁 말할 뭐 필요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정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그 FOMC에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 SEP를 이제 내놓잖아요. 경제 전망 네네. 내놓을 때 지난번 6월 달에 전망했을 때 그 롱거런 그 전망, 그러니까 네네.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 그 자신들의 그 연준의 그 기준금리 그 장기 전망을 봤을 때는 2.5%였어요. 예. 2.5. 장기로는 이제 균형이 2.5다. 2.5라고 했고, 그다음에 장기로 봤을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다 이렇게 네. 찍어놨거든요. 그 요 둘의 차가 중립금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2.5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2.0인 거예요. 그럼 요 둘의 차이. 음. 요걸 이제 0.5가 이제 중립금리가 될 중립금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딱 0.5가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은 이제 0.5% 정도로 6월까지는 네. 6월까지는 한 0.5%로 봤다라고 이제 뭐 엿본다고 해야 될까요? SEP를 통해서 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들의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중립금리라 네. 라고 이게 탁 집어서 이게 점을 찍지는 않는데, 네네. 그 장기 기준금리 전망하고 장기 물가 전망 이 점도표를 이제 찍은 걸 보면, 그러면은 이 중립금리가 0.5는 0.5인데 이 최대 그 맥시멈 가격이 그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또 알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연준 위원들이 보는 이 중립금리의 이제 최대치는 점점 조금 올라가는 추세기도 해요. 현재. 네. 네, 좀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중립금리라는 게 흐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가 이제 더 이슈가 된 게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립금리가 이제 상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네. 이거는 이번에 그 잭슨홀 컨퍼런스 때문에 이게 최근에 부각된 건 아니고 사실 올 초부터도 많이 있었어요. 네. 중립 그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좀 강하고 물가는 안 내려가니까 이 중립금리가 이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라간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IMF라든지 뭐 뉴욕 연은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연준 위원들의 이 생각을 이제 훔쳐봤을 때 네. 그 중립금리가 점진적으로 상향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네. 거기에다가 이제 닉 기자님께서 네. 기사를 갑자기 이렇게 추르륵 내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몇몇 그 지역 연은에서는 중립금리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요새 들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소위 말해서 뭐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리 좀 약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중립금리가 굉장히 좀 이슈의 좀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잭슨홀에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중립금리가 상향이 만약에 되면 네.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나 이제 전반적인 금리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이 여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건데 최근 며칠 사이의 주가 흐름만 보면 이제 떨어질 것처럼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네네. 자꾸 이제 그런 이슈들 나오면 주가가 자꾸 빠지니까 그러다 보니 그럼 파월이 이제 11시 5분에 이제 연설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종 이제 그 추측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머릿속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이제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월이 저는 중립금리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탁 못 박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이게 그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스무스하게 이제 중립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올린다고 못은 박은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은근히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물가가 뭐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해서 마치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못 박지는 않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또 요새 많이들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타겟 인플레이션은 3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 말들도 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3으로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건 진짜로 뭐 꼴대를 옮기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3으로 옮기는 거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3으로 옮기면 연준 달성한 입장에서.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제 그 헤드라인으로 보면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립금리가 애매모호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시장에 던져주는 좀 메시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그 부분이 나올 네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증시를 이제 이런 각도로 봅니다 하고 몇 번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이제 분모에 금리와 물가가 있고 분자에는 경기와 실적이 있는 이 공식에 따라서 저는 증시가 움직인다 네네. 이렇게 좀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중립금리가 오르면 여기 분모에 있는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할 거고 네. 나머지 요인들이 변동이 없다면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입장에서는 악재인 게 맞는 거죠. 예, 이제 맞는 거고. 근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그렇다고 꼭 폭락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괜찮아지면서 중립금리가 함께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면은 네네. 그럼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뭐 아주 공포스러운 이렇게 소위 말해 이제 낙폭이 큰 네. 그런 조정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럼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실제로 그럼 그 주가가 항상 빠졌느냐? 네네. 이것도 아닌 게 여기 보시면 이것도 물론 추정입니다만 네. 여기 보시면 한 80년대부터 닷컴 버블 전까지 중립금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이때는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역사적인 이 대세 상승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때는 미국의 어떤 중립금리가 이제 올라갔던 요인이 뭐 여타 요인들보다 어떤 미국의 경기에 이제 체력이 이제 강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중립금리가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우리 중립금리 올릴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변동폭은 좀 커지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네네. 이거는 그 경제가 좋아져서 올린 거다.
라는 판단이 들면 또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쵸. 또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우리가 워낙 파월 의장이 이제 작년에 여기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 이거 표명하고 하면서 막 주가 너무 하루만 셌죠 그때. 하루 만에 뭐 3%였었나요? 근데 쿡 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크긴 한데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건 학술 대회잖아요. 그렇죠. 학술 대회니까 이제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지금 세계 경기가 어떤지를 서로 논의하면서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분명히 이거 짧은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며칠간 이어지니까. 네. 근데 무슨 그 뭐 한 올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올 하반기 우리 정책 어떻게 쓸 거 절대 이런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죠. 네. 결국은 큰 그림에서 아직도 인플레이션 안 잡혔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런 않을까.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도 조금 나올 텐데 참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있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립금리에 너무 이게 그 이제 겁먹진 않아도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겁먹진 않아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무슨 말씀 어떻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네.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봐야죠. 뭐라고 하시나. 에이, 그 금요일 밤인데 네. 가족분들하고 보내셔야지 그 아니, 시간을. 보통 그러는데 네. 이건 정말 궁금해서 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 뭐라고 하나 그 현장을 이제 봐야.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걸로 정리해 보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네. 버릴 수는 그럼 저 어차피 그때 퇴근하는 길이구나. 11시 5분이니까. 운전하려면 네. 못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꼭 내용 챙겨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때는 전혀 문제 없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몇 시간입니까? 11시 5분이니까 1시간 반 뒤네요. 자, 1시간 반 뒤에 이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우리 미성의 남자 박성우 선임 매니저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